선생님이랑 저랑 눈이 똑 닮았어요. 6살 난 제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하얀 진료복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7년간 혼자 지켜온 비밀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에 저는 잠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딸 수진이의 작은 이마는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체온계는 39.2도라는 절망적인 숫자를 보여주었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를 잡아타고 도착한 한국대학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남자 강지훈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7년 전과 변함없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제 진료 기록부를 넘기며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그의 질문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수진 6살입니다. 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칫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듯했고 수진이의 진료 기록부에 적힌 계란에 대한 특정 음식 과민 반응 항목을 보고는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안 내력이었으니까요. 진료가 끝나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가려던 제 등 뒤로 수진이가 바로 그 폭탄 같은 말을 던진 것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눈치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 손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떠 있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010-3456-7890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지훈의 목소리는 병원에서의 냉정함과는 전혀 다른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의 딸이 맞냐는 그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저는 차갑게 부인했지만 그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청담동에 있는 파리의 찻집이라는 곳에서 보자는 그의 말에는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숨통을 조여오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7년 전 제가 학교에서 도둑으로 몰렸던 그날에 대해 자신이 몰랐던 것을 말해주겠다는 그의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할 때 그마저도 저를 외면했던 그 끔찍한 기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무슨 꿍꿍이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닌 마치 그 역시 거대한 비극의 일부였다는 듯한 기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던진 미끼를 물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찻집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7년 전의 과거가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재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청담동 명품거리의 중심에 위치한 파리의 찻집에 들어섰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값비싼 찻잔 위에서 부서지는 그곳에 강지훈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7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는 그의 위선적인 위로에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매달 500만 원씩 영육비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악어 가죽으로 만든 제 가방에서 금박으로 제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미용실 대표 이서현.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힘듦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저는 법인 신용카드와 수표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 달에 직원들 급여로만 3억 원이 나간다고, 당신이 주겠다는 그 500만 원은 내 미용실 하루 매출도 안 된다고 말해주었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다고. 내 딸 수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대가로 얼마면 되겠냐고. 10억이면 되겠냐고. 아니면 20억은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지훈의 얼굴은 당혹감을 넘어 굴욕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제 모습에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준비한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제 사무실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안에는 고등학교 1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장소는 한성호텔 대연회장. 강지훈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성의료재단 소유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가장 친한 친구 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동창회에 꼭 와야 한다고 강지훈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이자 한성병원 원장인 오수키 여사도 참석해서 재단 장학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수키 원장. 7년 전 가난하고 볼품없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지훈과 헤어지라고 종용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짓밟으려는 그들의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손전화기 화면에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지 마. 오스키 원장이 7년 전 일을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널 기다리고 있어. 등골을 타고 차가운 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익명의 조력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오스키 원장이 묻어버리려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과거는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거대하고 충격적인 비밀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자마자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동창회 전날 밤 9시에 인적이 드문 한강시민공원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꼈는지 군말 없이 동의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그의 차가 다리 위를 건너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값비싼 외제차에서 내린 그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그의 눈앞에 손전화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익명의 문자를 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당신 어머니가 7년 전에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다그치자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사실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어머니 오수키 원장이 그를 서재로 불렀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 가난하고 근본 없는 저와 뱃속의 아이를 선택해서 의사로서의 미래를 망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훈이 저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저와 저희 가족의 인생을 사회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지훈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를 버리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어머니가 돈으로 모든 것을 조용히 해결한 줄로만 알았지 제가 혼자서 수진이를 낳아 키웠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부에 의해 철저하게 조작되고 짓밟힌 한 여자의 인생이 걸린 비극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강지훈에 대한 복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제 딸 수진이를 저 괴물 같은 할머니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김앤장의 제 전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변호사님의 침착한 목소리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한성호텔에서 열리는 동창회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7년 전 발생한 절도 사건의 진범과 오숙희 원장의 불법적인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 밤 저는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 그리고 짓밟혔던 제 7년의 세월을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태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태연아, 나 내일 동창회에 갈 거야. 그리고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 줄 생각이야. 한성의료재단의 존재조차 몰랐던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손녀를 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태연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은 내일 밤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한성호텔 대연회장은 성공한 자들의 오만함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 아래에서 값비싼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역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인 오숙희 원장이 우아한 자태로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재단의 업적을 자랑할 때 과거 저를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반장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독사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마치 동정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듣자 하니 아이 아빠도 없이 혼자 딸을 키운다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 애 아빠는 대체 누구니?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칼날이 되어 제게 날아와 바뀌었습니다. 오숙희 원장의 입가에는 승리감에 찬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건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오숙희 원장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제 딸의 아버지가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연회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강지훈 선생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아니, 더 정확하고 솔직한 대답을 원하신다면 바로 제 옆에 서 계신 존경하는 오숙희 원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네요. 7년 전부터 자신의 핏줄, 자신의 첫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돈과 명예를 위해 철저히 외면하고 짓밟아 버리신 장본인이시니까요.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숙희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증발하고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이런 근거 없는 소리를. 오숙희 원장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고 박 변호사가 준비한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 제가 민지와 몰래 통화하며 녹음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사실 7년 전에 오스키 원장님이 나한테 2천만 원을 주면서 네 가방에 몰래 그 지갑을 넣으라고 시켰어.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7년 전의 절도 사건은 처음부터 오스키 원장이 저를 학교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꾸민 추악한 자작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향해 다시 한번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키 원장님이 자신의 아들인 강지훈 씨에게 저와 헤어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의 철물점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길거리로 내쫓겠다고 협박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오스키 원장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위선, 그리고 고상한 척했던 모든 가면이 단 10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녀의 눈빛 하나에 벌벌 떨던 제가 이제는 그녀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심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의 구도가 바로 이 순간 완벽하게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된 후 화려했던 연회장은 마치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스키 원장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듯 호텔을 떠났고 강지우는 넋이 나간 얼굴로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한성병원 오스키 원장의 파렴치한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그녀는 결국 모든 직위에서 불명예스럽게 사퇴했고 한성의료재단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서류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성의료재단의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돈을 저와 수진이를 위한 신탁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와서 우리의 관계를 되돌리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를 위해서, 내가 아빠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속죄할 기회를 줘. 우리 가족이 너와 수진이에게 더는 어떤 애도 끼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흔들리던 소년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연인이 아닌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진정한 아버지이자 동맹자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연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진이의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 아래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세 식구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고 지우는 서툰 솜씨로나마 도시락을 싸와 수진이의 입에 넣어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섣부른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저 또한 그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깊은 상처를 딛고 오직 수진이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제 어깨에 기대 잠든 수진이를 보며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후회해? 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7년 전에 비겁했던 선택은 내 인생 최악의 후회야. 하지만 그 덕분에 너를 다시 만나고 수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억지로 잊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도 함께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7년 전 도둑으로 몰려 교실 구석에서 홀로 울던 가난한 여고생은 이제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딸과 그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된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그렇게 가장 깊은 절망의 폐허 속에서 가장 눈부신 희망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수진이의 7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더 이상 한국대학병원에 촉망받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단과 모든 연을 끊고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작은 소아과 의원을 열었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했고 그의 의원은 가난한 동네의 작은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와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에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찾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을 딴 이서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과 싸워야 했던 미혼모들에게 법률 지원과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7년 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일으켜 세웠던 미용 기술이 이제는 다른 여성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오수키 원장은 이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별장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상류사회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한성의료재단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가 공익재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과 손녀의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10주년 동창회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사건은 졸업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짓밟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이 밝혀지자 수진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제가 묻자 수진이는 헐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 지금처럼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그 순간 저와 지우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연인도 부부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동반자이자 수진이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우리는 깨지고 부서졌던 과거의 조각들을 모아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진정한 행복의 빗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저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딸 수진이의 작은 손이 제 삶의 가장 밝은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억울한 오해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결코 땅속에 묻히지 않으며 정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반드시 그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과 눈물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나 역경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